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동시장론, 노동시장의 구조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0페이지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노동시장을 보면서 노동시장이 갖는 특징, 일반적인 상품시장과 같지 않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노동시장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냥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노동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니다. 노동시장이란 몇 개로 이렇게 쪼개져 있다.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하나의 시장으로 완전 경쟁 시장으로 보는 가설이 있는가 하면 몇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해서 또 보는 시장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경쟁 시장 가설은 그냥 노동시장이 하나로 되어 있다. 하나로 거대한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 경쟁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고요. 두 번째는 분단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 노동시장도. 그래서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인데 이중 노동시장.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러면 1차 노동시장은 뭐고 2차 노동시장은 뭐냐 도대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4년제 졸업하거나 석사 혹은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진입하는 시장이 있고,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나서 진입하는 시장이 똑같이 같은 회사를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시장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1차 노동시장은 고임금, 그 다음에 양호한 근로조건, 그 다음에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고용 안정성. 그 다음에 승진과 승급 기회가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노무 관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적게 돌아가는 그런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2차 노동시장은 반대로 저임금이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열악한 근로 환경이 좀 주를 이루고 그 다음에 고용도 불안정한 거죠. 그 다음에 승진이나 승급 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의적 노무관리가 자의적이라는 것은 그냥 관리자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쓰죠. 뭐 이쁜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믿게 보인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주로 뭐 정규직 혹은 고학력자가 가는 시장이 이렇다면 2차 노동시장이 주로 이제 비정규직 혹은 뭐 저학력자가 진입하는 시장이 이런 시장들로 좀 이루어진 것들이 좀 있죠. 물론 100%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양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시장이 존재하는가 하면 이런 시장도 존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 쉽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양분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38선 딱 하나 그냥 휴전선 거져 있지만 남북이 왕래하기 어렵듯이 그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노동시장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분리가 되어 있다, 분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중 노동시장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2차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게 그래서 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이직률이 높아요. 이직률도 높고 결근율도 높고, 그 다음에 불복종, 이런 것들이 다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거기에 또 뭐예요? 교육, 훈련 기회도 적은 거죠. 예. 일단 그 생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또 2차 노동시장에서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플러스라고 해서 박스에 나온 거 보면,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박스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세요. 그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을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한 별표 2개 정도 쳐놓으셔서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플러스 부분, 1차 노동시장의 특징, 그래서 직무 진출입이 어렵고 합리적인 인사 관리를 통해 생산성의 효율화를 추구하며 승진 및 승급 기회가 많아 인적 자원 축적이 용이하고 고용이 안정되는 등 양호한 근로 조건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서 1차 노동시장은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것도 있다. 내부 노동시장.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입직과 퇴직만 외부와 연결되어 있고 기타 모든 노동시장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에, 자, 그래서 위에 거는 좀 지워도 되죠.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이중노동시장은 자, 여러분들 대기업이 주로 그런데, 대기업이 자 1부서에 과장이 하나 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대기업 1부서에 과장 퇴직하면 바로 외부에서 과장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합니까? 아니면 주로 타부서에 과장이 한 사람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내부 부서에 1부서에서 대리급 중에서 진급 예정자였던 사람을 이 자리에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예, 이런 경우가 많죠. 외부에서 바로 안 데려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자리를 외부에서 채운 게 아니고 내부에서 채운 거죠. 그게 내부 노동시장입니다. 왜 내부 노동시장이라는 게 존재하냐면,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 기업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커온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가장 일을 잘해요. 외부에서 데려오면 이 기업 문화에 적응을 못하니까 한동안 헤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을이든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텃세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온 사람 텃세 부리다 보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해. 다른 사람들이 텃세 부리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 그 사람이 적응 못하고 또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내부에 있는 사람을 올려요. 그게 내부 노동시장입니다. 예.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대리가 하나 없잖아요. 그러면 대리는 누가 채워? 그냥 이 선임 대리니까 일반 대리급에서 이 선임 대리 자리를 채워주고요. 또 이 대리급, 일반 대리급이 하나 비었잖아요. 그러면 신입사원 중에 하나 채워줘요, 이 자리를. 그럼 어떻게? 나중에 필요한 건 과장급이 아니라 신입사원 하나만 뽑으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1년 뒤에 신입사원 공채할 때 뽑아서 그 부서에 하나 채워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입직과 퇴직만이 외부에 연결돼 있고, 웬만한 것들은 기업 내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이동시키거나 전보시키거나 승진시키거나 쓰는, 그것이 내부 노동시장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과장이 하나 나가면 과장급 그 필요한 직책을 그대로 외부에서 뽑아서 써요, 그냥. 왜? 내부에 그럴 만한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선 주로 외부 노동시장을 이용하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데선 주로 내부 노동시장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내부 노동시장. 외부 노동시장은 말 그대로
고용이 필요할 경우 모든 인력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채용하는 노동시장이에요. 그게 외부 노동시장입니다. 예, 외부 노동시장은 뭐 간단해요. 내부가 아닌 그 시장을 말하는 거니까. 자, 설명은 드렸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재에 201페이지에 보면 기업은 보통 노동조합과의 합의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노동자의 배치, 훈련, 승진 등을 통해 노동력을 편성하고 임금을 관리하는데, 이처럼 기업 내의 기준이나 관리가 노동시장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는 것을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링거와 피오르라는 사람이 내부 노동시장은 도대체 왜 형성되느냐라는 것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링거와 피오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은 첫 번째는 숙련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숙련의 특수성. 그럼 여기서 숙련은 뭐냐? 신입 직원이 들어와서 그 해당 직무에 평균적인 생산성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숙련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식당에 접시 닦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숙련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2, 3일이면 될 겁니다. 예, 하루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의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몇 년씩 걸리죠. 예,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막 그 병원에 정말 자기 이제 환자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려야지 숙련이 되는 그러한 직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직종은 그냥 몇 시간만 해도 숙련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한 것들은. 그렇듯이 숙련이라는 것은 평균적인 생산성을 낼 때까지, 평균적인 업무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럴 때 해당 기업마다 그런 사람을 양육할 때, 양성할 때, 평균적인 업무 능력을 발휘할 때까지 교육훈련 시킬 때 그 회사마다 고유한 방식이라는 게 존재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한 20년 전만 해도 삼성 출신을 현대에서 안 썼고요. 현대 출신을 삼성에서 안 썼습니다. 왜? 다르거든, 사람이.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숙련의 특성이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교육받고 커온 사람을 안 썼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생긴다라는 거고요. 내부 노동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두 번째는 현장 훈련입니다. 현장 훈련. 예, 현장이라는 게 꼭 공장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사무실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 들어오면 선임을 하나 붙여가지고 멘토라고 해서 알려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어떤 문서로 남기거나 어떤 매뉴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장 훈련을 통해서 야, 너 이리 와봐,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그런 것들이 회사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좀 하나 빠졌는데 하나 더 적으면, 고유한 문화예요. 고유한 문화. 기업 문화죠. 기업 문화. 그래서 기업 문화가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은 관리죠, 관리. 근데 현대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어요, 옛날에? 도전의식, 불굴의 정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이 맞질 않으니까 다른 회사에서 온 사람을 쓰니 차라리 우리 회사에서 온 사람을 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부 노동 시장엔 이런 것들 때문에 형성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부 노동 시장과 조정 기능은 뭐냐면, 내부 노동 시장이 갖는 기능 중에 하나가 조정 기능을 좀 크게 한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내부 노동 시장이라는 건 그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사장까지 올라갔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회사에 신입 직원으로부터 처음에 신입 사원으로 들어가서 사장까지 올라간 케이스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그 회사 직원들은 어떤 희망을 가질까요? 나도 열심히 하면 사장까지 갈 수 있구나.
야, 외부에서 사장 데려오지 않고 자기 자식 데려다 사장 앉히지 않고 야, 신입 직원도 야 계단 차곡차곡 발로 올라가면 사장 되는구나. 나도 열심히 일해서 사장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임원 자리까지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을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듯이 그런 조정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너 이것 좀 했을 때 잘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조정 기능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 되는 게 그 내부 노동시장의 또 특징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또 고도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고도화되는 건다는 뭐예요? 고도화, 여기서 인간관계 고도화, 오랫동안 쌓여진 거기 때문에 굳이 큰 뭐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눈빛 하나로, 뭐 부부가 오래 살면 그렇다 그러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렇듯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 얘기는 뭐예요? 신입지간이 여기까지 간다라는 건 뭐예요? 장기 근속한다라는 거잖아요. 웬만하면 장기 근속하기 때문에 그럼 장기 근속자들끼리는 통하는 게 많겠죠. 그게 인간관계가 고도화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내부 노동시장에 또 갖는 장점과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고용 계약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내부 승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직원 임금 체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직급 임금 체계, 직급. 그래서 직급별 임금을 높이 가져가는. 그래야지 이제 직급이 올라갈수록 좋으니까 직급 승진하려고 들겠죠. 근데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소속감도 강화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동기도 부여가 되는 거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자, 첫 번째는 장기 근속하려고 그럴 거예요. 장기 근속. 그죠? 장기 근속하고, 여기 나왔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내부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회사에서는 또 임금도 상승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증대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장점으로. 근데 단점도 있다라는, 단점도. 그래서 단점은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두 번째 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건. 인력의 경직성을 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한 직장에 그 사람들만 근무하니까 경직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나가고 어느 정도는 또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 그게 순환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한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하면 경직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관리 비용이 증가해요. 장기 근속하니까. 그 다음에 높은 노동 비용.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장기 근속함으로써. 그 다음에 핵심 역량의 집중이 곤란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부서가 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 10개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정말 핵심 부서가 요 3개 부서고 나머지 7개는 그렇게 핵심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를 외부로 돌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부 사원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회사 보니까 이 7개도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도 곤란하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공정성 규범으로 인한 보상 차등화도 곤란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승진을 해나가야 돼. 승진을 해나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고가 점수를 높게 줄 거냐 이거죠. 그랬을 때 고가 점수 높게 받은 사람의 또 불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도 저 정도 일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만큼 안 줘? 이런 식의 또 불만도 야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한 재훈련 비용이 증대될 수도 있다. 왜? 외부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승진을 시키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교육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세상 돌아가는데 대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 나 그냥 채용해서 쓸래. 그러면 그 사람 쓰면 회사에서 교육훈련비 안 들어가도 되는데 외부 사람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조합과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의존성도 증대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외부 사람들을 안 쓰고 내부에서만 쓰려다 보니까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말 잘 듣게 하려면 어떻게? 노동조합과도 또 잘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른쪽에 나오는 것처럼 내부 노동시장에서 단점이 나타나는 이유 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띈다라는 거예요. 하방 경직성은 뭐냐면
여러분들 임금이 보통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임금 상승이고 이게 근속기간이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내려가진 않잖아요. 근데 내려가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걸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방 아래쪽으로 내는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직돼 있다는 거죠. 그게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그래서 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띠게 되는 원인은 그럼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띠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할까요, 여러분들? 예, 첫 번째는 장기 근속입니다. 장기 근속. 여러분들 근로자가 장기 근속하는데 임금을 깎겠어요? 올리겠어요? 올리죠. 그러니까 장기 근속하는 거죠. 예. 예, 두 번째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이라는 거죠. 예, 임금 삭감한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예, 임금 인상을 못할 만큼 깎는다는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근로자의 역선택 가능성. 여기서의 여기라는 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회사에서 일하는 10만 원 인상이고요. 이하는 중식 무료 제공이다. 이런 안을 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일안과 이안 중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예, 합리적인 사람은 이안을 선택할 거고요. 그냥 보면 이안 선택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따지면 이게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즘 점심 한 끼 먹는데 5,000원 정도 따지면요, 22일이면 얼마예요? 그럼 11만 원인가요? 그죠? 11만 원이죠. 근데 임금 10만 원 올라가면 여러분들 4대 보험료니 뭐 등등등 가끔세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 7만 원 정도 가져갈 거요? 네. 뭐 거기다 더 깎는다면 또 세금이 더 임금 뛴 것 때문에 더 많이 깎아야 된다 그러면 뭐 6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거는 사실 5천 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먹는다라면 6천 원은 써야 돼요. 그죠? 보통 6천 원 씁니다. 그러면 6천 원을 따면 한 12만 원 넘어가요. 그 이거 한 6만 원 정도 보면 2배 차이에요. 2배. 그죠? 그러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은 깎이지 않고 올라가는 거. 그래서 임금이 내려갈 일을 점점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게 현명한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근로자의 역선택 가능성 때문에 또 임금이 하방되는 걸 막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최저임금제. 예, 최저임금제는 올리면 올렸지 깎이는 않잖아요, 매년. 작년에 예를 들어서 뭐 5,580원이었는데 올해 뭐 5,000원 하겠다, 뭐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점점 올리면 올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는 사람도 점점 올라가지만 그 언저리에 있던 사람도 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이 상승하면 상승하지 깎이진 않더라는 거죠. 예,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임금 하방 경직성을 띠는 요인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낮은 사직률의 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 이게 2차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2차 뭐 제가 공부할 때 다시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사직률이 높은 사람을 선호하겠어요? 사직률 낮은 사람을 선호하겠어요? 예, 낮은 사람 좋죠. 왜냐하면 뭐 1년 만에 그만두고 1년 만에 그만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뽑는데 돈 들어가야죠. 또 가르치는데 돈 들어가야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직률 낮은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정답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임금과 고용량의 결정 관계예요. 그래서 자, 임금이 어떠냐에 따라서 고용량은 어떻게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만 하나 기억해 두십시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고용량은 W는 VMPL일 때 결정된다. 그러면 이 VMPL은 여러분들 그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게 한계 생산량이에요.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에서 약자인 한계 생산량이에요. 그럼 V는 뭐냐? 밸류의 밸류. 그러다 보니까 한계 생산량 가치예요. 한계 생산물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VMPL은 다시 고쳤으면 VMPL은 뭘로 고쳤을 수 있냐면 P 곱하기 MPL로 고쳤을 수 있다. 여기서 P는 가격이에요. 상품 가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임금을 뭐 3만 원 주는 회사다. 3만 원 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근로자가 10명인데 뭐 상품을 500원씩에 판매하는 상품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최적 고용량을 몇 명을 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 다 나온 거죠. 이게 임금이에요. W 웨이지 임금. 그러면 임금 5만 원은 3만 원은 P 곱하기 MPL로 쓸 수 있죠. 그랬을 때 한계 생산량이 모른다 그랬을 때는 이제 이걸 가지고 구하면 돼요. MPL은 뭐예요? MPL은 P분의 3만 원이죠. P 얼마였어요? 500이죠. 그럼 얼마예요? 60인가요? 예. MPL은 60이에요. 그래서 10명의 근로자가 있다면 한계 생산량 60개를 내야 이 회사의 최적 고용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한 근로자가 최적의 생산량을 몇 개를 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이게 한계 생산량이에요. 예, 우리 모의고사나 혹은 뭐 기출문제 보면 이런 문제들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대충 맞아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요 공식 혹은 요 공식. 예. 그래서 대부분은 V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P 곱하기 MPL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은 주어집니다. 가격.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게 고용량,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1명일 때, 2명일 때, 3명일 때, 4명일 때, 그 다음에 총 생산량, 그 다음에 평균 생산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생산량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게 이제 임금가, 그 다음에 W죠. W. 그게 그 다음에 상품 가격, P 값이 주어져요. 그럼 이걸 갖고 MPL을 구하는 거죠. 그럼 MPL 값이 여기서는 몇 개다, 여기서는 몇 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네, MPL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4페이지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문제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공급곡선은 말 그대로 공급곡선은 우리가 이제 도출을 한번 해봤었죠. 이거죠, 이거. 일반적으로는 이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후방 불저령 노동 공급곡선.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수요 공급과 균형해서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급이 일정하면서 수요가 변한다. 이럴 때 그 균형량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수요라 그랬죠. 수요 기업에서 찾는 거. 그 다음에 이건 공급이에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임금이 이게 웨이지고 이게 레이버니까 이게 100원일 때와 70원일 때와 50원일 때, 뭐 딱딱 반으로 볼까요? 150원일 때, 100원일 때, 50원일 때로 봅시다. 그러면 자, 100원이었었어요, 임금이. 근데 150원으로 예를 들어서 임금 인상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니까 여기 이만큼밖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냐면 임금이 일단 올라가니까 공급이 여기서 주어지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하겠다는 사람은 이만큼 늘어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만큼만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를 거쳐서 여기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임금이 내렸다. 그러면 요만큼을 기업의 입장에서는 요만큼을 더 써야 되는 거죠. 임금이 내렸기 때문에. 근데 공급은 더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사람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인하일 때는 3과 4를 거친다라는 거죠. 어쨌든 임금 인상일 때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하일 때는 또 인하일 때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사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하나 넣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 수급 변화와 노동시장에서의 영향해서 평균 노동시장의 변화와 고용. 평균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을 더 많이 쓰려고 될까요? 뭐 굳이 뭐 안 쓰려고 될까요? 예, 많이 안 쓰겠죠. 평균 노동시간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 40시간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는 주에 400시간 노동이 필요하다. 그럼 몇 명 고용해야 돼요? 10명 고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주 60시간씩 일해준대 사람들이. 그럼 400시간이 필요한 회사예요. 주에. 그럼 몇 명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6, 7, 42. 7명만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을 많이 고용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생산성 변화와 가격 및 임금과의 관계에서 생산성 증가할 때 제가 이거 처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산성이 증가를 해요. 신입일 때는 10개씩만 만들어내던 사람들이 한 2년쯤 되니까 이제 숙련자가 돼가서 12개씩 만들어낸다. 그럴 때 첫 번째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때. 영향을 줄 때죠. 그러면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만들어내면 생산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싸지는 거죠. 싸졌을 때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소비가 늘죠? 소비가 는다라는 건 뭐예요?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생산량을 늘린다는 건 뭐예요? 예, 고용을 늘려야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효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럼 상품 가격이 내려가지가 않는 거야. 상품 가격은 그대로. 그러면 소비도 그대로겠죠. 네, 그대로. 그러면 생산량을 줄여야 되죠. 예, 12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10개씩만 필요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고용량을 줄이는 거죠. 그만큼 해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구 자본 기술 변화의 영향. 이건 뭐냐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노동 공급이 원활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싼 가격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노동을 더 많이 쓰겠죠. 그 다음에 자본. 마찬가지입니다. 자본력이 좋아가지고 예전에는 우리도 이제 자본이나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공장도 많이 생기고 뭐 그로 인해서 수출도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과 기술 변화에 따라서도 어떤 노동력 이 수급의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나오는 요게 좀 중요한 얘기니까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서의 균형 임금 및 균형 고용량 해서 첫 번째가 그래프를 보면 자 일반적으로 수요 독점일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요죠. 수요고 이게 공급인데 일반적인 공급은 수요 독점일 경우에는 여기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많이 안 한다라는 거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 아니라 참 여기다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임금을 여기서 줘야 되는데 임금을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결정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 공급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공급하지 않는 것보다 이 정도에서 공급할 사람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 주고 이만큼만 준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지금 나오는 거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임금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요 정도만 알아. 그래서 우리 그 그래프도 WP가 아니라 내려온 W0에서 결정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A, B, C, 뭐 D 이 중에서 수요 독점인 기업에서의 이 임금은 어느 선에서 결정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결정한다라는 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 들어가기에는 좀 양이 좀 있어서 그래도 이걸 좀 끝내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길지 않으니까 정정하네요 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